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 이제 물리학상의 의의, 이제 그 의미가 혹시 어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양자 얽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입자들이 집단적으로 양자 현상을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라든지 아니면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벨상을 이제 뭐 이런 현상들은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제 개별 입자의 양자 현상을 제어하고 측정하는 그런 공로로 노벨상이 나온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세르주 아로시와 데이비드 와인랜드라는 이 두 분이 이제 2012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 10년 후에 2022년에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입자들이 양자역학적으로 얽혀 있는 이러한 현상을 입증해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양자 기술들을 고안하고 발전시킨 그런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고 의의라고 할 수가 있죠. 얽힘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입자들이 마치 연결돼 있는 하나의 실체와 같이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현상인데, 한쪽에서의 측정이 그런 다른 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인데, 이것이 과연 이제 고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근데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고전적인 개념들만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낸 것이고요. 제안한 것이 이제 베리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죠. 벨의 부등식. 이것이 이제 위배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인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 정보 과학을 발전시킨 그런 의의가 있죠. 그래서 양자 얽힘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리는 약간 좀 이제 실험과 이제 이론이 뭔가 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학문 같거든요. 예. 약간 실험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노벨상을 주어진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혹시? 이론적인 제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론이 보통 실험적으로 입증이 돼야 이제 노벨상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론을 제안한 사람 그리고 실험적인 입증을 한 사람들이 같이 이제 노벨상을 공동 수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이론적인 기여를 했던 존 벨이 이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노벨상 수상을 하지는 못하고 실험적인 입증을 한 분들 세 분한테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노벨상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물리학은 실험과학이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그 제안을 했다고 해도 그게 실제 실험실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학의 그 최고 법원은 실험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아직까지 그 양자 얽힘 내지 그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제 히든 베리어블이 이제 틀렸다라는 이제 그게 이번 물리학상의 이제 주요 주제인데, 그게 확정이 난 건가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니면 아직도 그거를 실험을 하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입증을 하는 그런 단계인가요? 좀 미묘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큰 줄기는 정리가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양자역학은 초기부터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뭐 아인슈타인과 그와 이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코펜하겐 학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또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양자역학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었는데, 1935년에 그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의해서 중요한 어떤 문제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고전적인 그런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제 실제론적인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우주를 바라봤던 것이고요. 자연을 바라봤던 것이고요. 실제론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떤 그 물리계 혹은 어떤 입자의 그 물리량들이 측정 전에도 이미 어떤 값을 가지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측정이 무슨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때 어떤 값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첫째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소적인 세계관인데요.
이거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그 조화되는 그런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 과정이 다른 멀리 떨어진 곳에 어떤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합쳐서 이제 국소성과 실제론 해서 국소적 실제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벨이 제안한 그 부등식에 따르면은 양자역학은 이 국소적 실제론을 위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등식을 깨트리니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국소적 실제론과 양자역학이 뭔가 양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1935년에 그 유명한 EPR 패러독스를 통해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험실에서 입증해낼 수 있는 형태의 부등식으로 만든 것이 이제 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벨상을 수상한 세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실험에 의해서 벨의 부등식이 위배된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그 국소적인 실제론이 아닌 그런 양자역학적인 비국소성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백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논쟁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벨의 부등식의 위배라는 것은 국소적 실제론은 배제를 하지만 비국소적 실제론을 다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제 국소성을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비국소적인 그런 가정을 이제 두고 시작을 하면은 양자역학의 모든 결과들을 이제 실제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모든 그 입자들의 뭐 물리량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움이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켰는데요. 이것을 그 드브로이 봄 해석 혹은 뭐 보미안 미케닉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자역학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국소성이 하나의 결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보험의 해석은 처음부터 이제 비국소성이라는 좀 부자연스러운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 이론으로서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한 그 논쟁은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벨의 부등식의 위배는 보통 우리가 뭐 앨리스, 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들을. 근데 이 실험을 사실 그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앨리스와 밥이 독립적으로 어떤 실험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주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험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독립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양자역학적인 비국소성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까지 전개합니다.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유의지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양자역학적인 비국소성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초결정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벨의 부등식 위배의 하나의 그 허점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쉬운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양자 비국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실제로 실험실에서 재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양자 암호 같은 것을,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 비국소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우주의 시작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억지스러운 그런 생각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논리이긴 하지만 또 이것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양자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제 뭔가 분야가 조금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얽힘이 어떻게 정보나 이제 인크립션 이런 쪽에 응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련이 많습니다. 이번 노벨상하고도 양자 얽힘을 가지고 이제 벨의 부등식 위배를 이스태블리시하고 그것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양자 정보 과학을 발전시킨 그런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본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발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관을 사실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국소적인 실제가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비국소성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응용들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기술에 양자 암호 같은 것들, 안전한 통신, 이것이 사실 양자 얽힘으로 얽힘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벨 부등식 위배와도 관련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이 양자 얽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앨리스와 밥이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이 서로 통신을 이렇게 한다라면은 만약에 도청자가 있을 경우에 앨리스와 밥 사이에 어떤 도청자가 그 얽힘 상태를 건드려 가지고 이게 얽힘 상태가 망가져 버리면은 더 이상 벨의 부등식이 위배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앨리스와 밥이 벨의 부등식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안전한 통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청자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한 줄로 이제 만약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하시나요? 양자 얽힘과 양자 정보 과학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양자 얽힘이 아주 이번 그 노벨 물리학상에서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그런 양자역학의 검증 실험을 해냈고요.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이번 노벨 물리학상에 공적으로 거론된 그런 업적들이 또 있습니다. 양자 정보 과학을 이제 발전시킨 그런 공로에 포함되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든지 양자 얽힘의 교환이라든지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새로운 그런 세계를 열었다라고 할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개척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두 단어, 양자 얽힘과 양자 정보 과학, 이것이 2022년 노벨상을 요약해주는 두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전 좀 더 가볍게 하면 신은 주사위를 던진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EPR paradox 이제 하고 할 때 제일 이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사실 그분의 이제 철학을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을 요약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실험이나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아주 흥미롭게 요약을 해주셨네요. 큰 줄기는 지금 이제 그렇게 주사위를 던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결정론적인 혹은 아주 실제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점이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